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북향 음순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중이라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북향이라 불렸고, 지형이 여인의 은밀한 곳과 같다 하여 음순골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하지요. 산 높고 물 맑은 이 골짜기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워낙 깊은 산중이라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했답니다. 이 음순골에는 초가삼간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바로 권진산의 집이었답니다. 이 집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선경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경치와는 달리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못했답니다. 권진사 내외와 다 큰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세 식구는 새벽부터 매달려 화전밭되기 내댄 맞이기에 조심고 메밀 심어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갔답니다.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가을이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지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었고, 땔감을 구하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덜어 있었답니다. 권진사란 인물은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고 할 수 없이 농사일에 매달린 양반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글공부에만 매달려 자랐던 탓에 몸은 약하디 약했고 농사일은 영 서툴렀답니다. 이마는 널쩍하고 눈은 맑고 깊었으나 언제나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겨우 5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사서삼경을 모두 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권진사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요. 저 아이는 틀림없이 장원급 제하여 우리 마을을 빛낼 인물이야. 그래,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에서도 드디어 큰 벼슬아치 하나 나오겠네. 그러나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20살의 과거를 보러 갔다가 길에서 발목을 접질려 시험장에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장에 들어갔으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글씨를 흘려 써서 시험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지요. 또 25살에는 시험 전날 밤에 식중독에 걸려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답니다. 30살에는 더 큰 불운이 찾아왔지요. 맹장이 터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기적이라 했지요. 하지만 이 병을 앓고 난 후로는 몸이 더욱 허약해졌답니다. 결국 28번째 시험에서도 낙방하자 권진사는 과거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온 것이었답니다. 하늘이 내게 벼슬길을 내려주지 않으시니 이제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리라. 그래도 어찌어찌 살림을 꾸려가던 중 34세 음순댁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순댁의 본명은 서씨였으나 마을 이름을 따서 사람들이 음순댁이라 불렀지요. 음순댁은 19꽃다운 나이에 이 초라한 서생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살결이 배꼽 같고 눈매가 또렷한 아리따운 여인이었지요. 마을 처녀들 중에서도 가장 인물이 좋아 여러 중매가 들어왔지만 음순댁의 부모는 글 읽는 양반과 혼인시키고 싶어 권진사를 사위로 택했답니다. 음순댁의 부모는 미천한 농부 출신이었지만 딸만큼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 딸아이가 저 양반집 사람이 되면 나중에 벼슬길에 오르게 될 테니 고생은 잠시뿐이라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정부인이 되면
우리도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게야.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시집을 간 음순댁이었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갓쓰고 도포 입은 모습이 훤칠했지만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낡은 초가 삼간에 먹을 것도 변변찮았으니 음순댁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장가를 든 권진사였지만 아이고 이 양반이 백면서생에 좁은 어깨 쭉지는 축 늘어지고 가느다란 팔다리는 도대체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콩알 하나 줍는 것도 허리가 아파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형편이었지요. 게다가 꼴의 양반이랍시고 똥지게 걸음지게는 지지도 않아서 조와 메밀의 작황은 볼품이 없었답니다. 명색이 양반이라고 더러운 일은 손에 닿지도 않았으니 밭에 거름이 부족해 농작물이 시원찮게 자랄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 우리 밭에 거름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보게 양반 체면에 무슨 걸음을 짊어지고 다닌단 말인가? 그렇지만 여보, 살림이 일이 어려운데. 말도 마시오. 내 체면이 뭐가 되겠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양반의 도리는 지켜야 하오.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이어졌지만 권진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마다 책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지요. 가끔은 이웃 마을의 선비들과 모여 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형편에 맞지 않게 귀한 술과 안주를 차려 대접했답니다. 여보, 살림이 일이 어려운데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을 어찌 마련하나요? 부인, 선비의 교훈은 밥 한 술이라도 나눠 먹어야 하는 법이오. 체면이 있지 않소. 이렇게 권진사는 체면만 차리고 있었지만 차츰 집안 살림은 기울어 갔습니다. 안방의 광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소와 닭도 모두 팔아넘겨야 했지요. 그런데도 권진사는 날마다 시집에서 가져온 사서삼경을 읽으며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언젠가 갑자기 과거 시험이 다시 열릴 것처럼 말이지요. 18배 장가들어 20의 딸을 낳았지만 슬아의 아들이 없는 것이 권진사의 한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대르리일 아들이 없으면 큰 불행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아이가 더 생기지 않았답니다.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에게 빌고 심지어 무속인을 찾아가 굿을 하기도 했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 음순댁은 온갖 약재를 다려 마셨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동도 했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들 부부에게 더 이상의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여보, 우리에게 데려릴 아들이 없으니 양자라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내 피가 흐르지 않는 아이를 어찌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소. 차라리 후처를 드리는 게 나을 것이오. 여보, 음순댁은 남편의 이런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의 잘못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권진사는 후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누가 시집 오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보다는 음순댁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던 권진사가 알아눕더니 급기야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덩이가 한 움큼씩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음순댁은 놀라 어쩔 줄 몰랐지요. 여보, 이게 웬일이오?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괜찮소. 호들갑 떨지 마시오. 곧 나아질게요. 하지만 권진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음순댁은 급히 신미 밖에 사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약재가 모두 젖고 말았지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음순댁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약은 소용이 없게 되었으니 내일 다시 지어오겠소. 다음 날 아침 의원이 다시 약을 가지고 오기로 했지만 권진사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하게 변하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음순댁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이들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이보시오. 제발 정신 차리시오. 의원님이 곧 오실 거예요.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오.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권진사는 약 한 첩도 다 못 먹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찬바람만 쐬어도 콜록콜록 하더니 결국 한 가족의 가장이 훌쩍 떠나버린 것이지요. 결국 의원이 약을 들고 왔을 때는 이미 권진사의 숨이 끊어진 후였답니다. 아이고, 여보. 이리 황망히 가버리시면 어쩌란 말이오. 우리는 당신 없이 어찌 살란 말이오. 음순댁은 날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했던 농사일이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밭에 나가 일하던 모습, 달빛 아래 시를 읊어주던 모습,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졸지의 과부가 된 권진사 부인, 음순댁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곱게 보지 않았지만 음순댁은 굳건히 절개를 지켰지요. 상을 치르는 동안 음순댁은 남편의 제삿날마다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 울었답니다. 여보, 저승에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아프지 않으신가요? 딸아이가 참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자식이라고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도 19이 되자 50리 밖 먼 곳으로 시집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딸의 혼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지요. 다행히 사위는 성품이 온후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날마다 제 동네로 이사 가자고 졸라도 음순댁은 막무가내였답니다. 아이고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우리 마을로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음순골은 나고 자란 곳인데 어디 다른 데서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나 잘 살도록 하려무나. 사실 음순댁이 딸의 집으로 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권진사가 살아있을 때 이웃 마을에서 돈을 꾸어 술과 안주를 사드리고 책과 그림을 사드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채권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요. 음순대, 이제 상도 다 치렀으니 빚을 갚아야 할 게 아니오? 내 돈 50냥을 언제 갚을 거요? 이자만 벌써 30냥이 넘었소. 음순댁은 딸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었지요.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음순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전 밭되기 농사를 짓느라 얼굴은 새까맣고 손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거칠었지만 음순댁은 아직도 40이 되지 않은 여인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든 농사일에 지치고 밤이면 외로움에 쌓여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답니다. 게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지요. 이러다간 결국 이 집마저 빼앗기겠구나. 음순댁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사일을 열심히 해도 빚을 갚기는커녕 겨우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헌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기묘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지요. 음순댁은 농작물을 팔기 위해 신비박 장터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고
이상한 소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나타나 음순댁의 손을 잡고 이리 말했답니다. 이복에 자네 얼굴에 복이 가득하구먼. 그러나 그 복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구려. 그 복을 자네 몸에 이롭게 써야 하네. 음순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주름진 얼굴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겨왔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가난한 과부일 뿐인데 무슨 복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음순댁의 손금을 살폈습니다. 내 손금을 보니 복이 많구나. 그러나 그 복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이보시오, 노파 양반.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니라. 다만 이것만 기억해 두거라. 자네들은 허영에 약하고 욕심에 눈이 멀지. 그걸 이용하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게다. 말을 마친 노파는 음순댁의 손을 놓고 소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음순댁이 쫓아가 보았지만 노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꿈이라도 꾸었단 말인가? 노파의 이 말을 곱씹던 음순댁은 문득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지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농사 짓기는 너무 벅차고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는 병들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빚까지 쌓여 있으니 이대로라면 집까지 빼앗길 판이었지요. 그날 이후 음순댁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병아리를 20마리나 사와서 곳간에 좁쌀을 뿌릴 뿐 더 이상 밭에 가서 호미질을 하지 않았지요. 외상으로 쌀을 사와 쌀밥을 해 먹고 얼굴엔 밥가분을 바르고 손에는 피마자 기름을 발랐답니다. 음순댁이 미쳤나봐. 남편 죽고 정신이 나갔어. 그러게 말이여. 농사는 팽개치고 얼굴이나 가꾸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음순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검게 탄 피부를 밝게 만들고 잔주름을 펴는데 집중했습니다. 약초로 팩을 만들어 얼굴에 바르기도 했지요.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니 19꽃 처녀 시절의 자태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해 겨울을 나고 나자 음순댁은 딴 사람이 되었지요. 얼굴은 배고 같고 손은 섬섬옥수 같고 말랐던 팔다리는 오동통 보기 좋게 살이 올랐답니다. 자색 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으니 화사한 중년 부인이 따로 없었지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채권자들도 돈을 받으러 왔다가 그 자태에 넋을 잃고 돌아가곤 했답니다. 아니, 이게 음순댁인가? 이리 곱게 변했네? 남편 죽고 나니 오히려 더 어여뻐졌구먼. 음순댁은 이제 채권자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빚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며 숨기 바빴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차를 대접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장사를 시작할 계획이니 그때 빚을 모두 갚겠습니다. 그래, 음순댁이 장사를 한다고? 무슨 장사를 할 건데? 후후, 그건 비밀이에요.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우젓 장수가 마을에 왔기에 음순댁이 새우젓 한 사발만 주세요. 했더니 새우젓 장수가 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우젓 팔러 온 게 아니라 그동안 밀려있는 외상값 받으러 왔소이다. 외상값 나올 때까지 안방에 들어놓을 것이요. 이 새우젓 장수는 박주물럭이라 불리는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한자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얼굴은 호랑이처럼 생겼지요. 듬직한 콧날 아래로 두터운 입술이 있었고 눈썹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답니다. 원래는 장터에 도살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새우젓 장사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새우젓 장사로 업종을 바꾼 사내였답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손찌검을 하기로 유명했지요. 한 번은 돈을 갚지 못한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답니다. 후후, 마음대로 하시구려.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겠소. 음순댁은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아 이 사내를 다루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이 아줌씨가 배째라고 나오는 겐가? 어디 한번 해보자고. 험상궂은 새우젓 장수가 새우젓 지게를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이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마루에 걸터 앉았답니다. 음순댁이 부엌에서 나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선 탁배기 한잔 하시오. 이 음순골 산에서 캔 도라지로 담근 술인데 한 잔 마셔보시구려. 박 주물럭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기억 때문에 술을 증오하던 때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20살이 되자 자신도 술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특히 도라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터였답니다. 도라지 술이라고?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인데. 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나면 독한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새우젓 장수는 그만 단숨에 받아 마셔버렸답니다. 본래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터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지요. 게다가 음순댁의 도라지 술은 맛이 특별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니 자꾸만 더 마시고 싶어졌답니다. 아이고, 이 술 맛이 일품이구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 그러신가요? 입맛에 맞으시다면 더 드릴게요. 내 술값은 따로 받지 않겠소. 음순댁은 부드러운 손길로 술을 따라주며 박 주물럭의 어깨를 슬쩍슬쩍 건드렸지요. 그리고 깊은 향기가 나는 머릿기름 냄새를 풍기며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박 주물럭은 점점 취기가 오르면서 음순댁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갔답니다. 음순댁이 이렇게 고왔던가? 아니면 내가 술에 취해서 이리 보이는 겐가? 후후후, 술이 과하시면 좀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돈은 당장 드릴 수 없으니 잠시 주무시다 가셔도 좋아요. 북향 음순골에 어둠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방에 퍼질러 앉아 닭 한 마리를 뜯고 술을 3병이나 비운 새우젓 장수가 음순댁 허리를 껴앉아 음순댁은 후 호롱불을 껐지요. 아니 글쎄, 이게 웬일인지 음순댁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초가삼간이 무너질 듯 괴성을 지르며 음과 양이 불똥을 튀겼답니다. 박 주물럭은 과거 여러 여인을 만나봤지만 이처럼 정열적인 여인은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숨겨두다니 새우젓보다 더 짭짤하네 그려. 다음 날 아침 박 주물럭은 외상값을 받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지게에서 제일 좋은 새우젓 항아리를 꺼내 음순댁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니 음순댁에게 드리오. 다음에 또 오겠소. 그러시구려. 언제든 오시면 내 맛있는 도라지 술을 대접하리다. 박 주물럭이 돌아간 뒤 음순댁은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때 그 노파의 말이 맞았어? 음순댁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몸으로 마음껏 살아보리라. 며칠 후 박물 장수가 마을에 왔답니다. 이 박물 장수는 김총각이라 불리는 젊은 청년으로 팔도를 돌아다니며
온갖 물건을 팔아 돈을 모으는 중이었지요. 키가 작고 얼굴은 곱상했지만 영특하고 장사 수완이 좋아 여러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이 김 총각이 음순댁 집에 들렀을 때였지요. 아이고, 박물 장수님. 물건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살 수가 없네요. 아이고, 부인, 구경만 하시려고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없이 지내시다니요. 정말 딱한 일입니다. 지난해 남편이 죽고 나서 살림이 말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고 싶으니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 총각은 음순댁의 아리따운 모습에 넋이 나가 자신이 가진 비단, 실핀, 비녀, 연지 등을 모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음순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애교 있게 물었지요. 아이고, 이 비단은 어찌나 곱던지.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께서 입으시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한번 입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단은 강남에서 들여온 최고급 물건이라 피부가 고운 분이 입으면 그 빛이 배가 된다고 하지요. 김 총각은 자신이 가진 비단 중 가장 고운 것을 꺼내 음순댁에게 내밀었습니다. 음순댁은 수줍은 등 미소를 지으며 비단을 받아들었지요. 정말 입어봐도 될까요? 아이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만져보기도 죄스럽네요. 어서 입어보세요. 부인께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단을 어깨에 걸쳐보는 음순댁을 보며 김 총각은 입맛을 다셨답니다. 음순댁의 고운 얼굴과 날씬한 몸매에 비단이 얹혀지니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 했지요. 김 총각은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음순댁은 박물 장수에게 저녁을 대접했지요. 직접 닭을 잡아 푸짐한 달백숙을 끓였고 밭에서 기른 싱싱한 나물로 찬을 차렸답니다. 김 총각이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지요. 길이 어두워졌으니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녁이라도 함께 먹어요. 제가 직접 담근 술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리 융성한 대접을 해주시니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김 총각은 음순댁이 내온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켰습니다. 도라지와 산삼을 넣어 담근 술은 달콤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자꾸만 손이 갔지요. 술이 몇 순배 돌자 김 총각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렇게 좋은 술을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장사를 다니며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후후후, 과찬이세요. 혼자 사는 과부가 이렇게라도 대접해야 손님이 오지요. 음순댁은 김 총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김 총각은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친밀해졌고 결국 김 총각은 음순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날 밤도 음순댁은 박물 장수와 함께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김 총각은 자신이 가진 비단 중 가장 고운 것을 음순댁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지만 부인께 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음에 오실 때도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다음에도 또 정성스런 식사와 술을 대접해 드릴게요. 김 총각이 떠난 뒤 음순댁은 받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질이 좋아 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렇게 하여 음순댁의 계획은 하나씩 실현되어 갔답니다. 며칠 후 옹기 장수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황대돌이라 불리는 이 옹기 장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사내였지요. 머리는 벗겨졌지만 힘이 장사인 사내였지요. 양팔에 큰 옹기 2개씩 들고도 걸음걸이가 빠를 정도로 튼튼했답니다.
황대돌은 18배 장가를 갔으나 20의 아내를 여의고 그 후로는 혼자 살며 옹기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쳤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옹기는 형태가 아름답고 단단하기로 유명했지요. 심지어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옹기도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 추워라. 이복에 주인 양반 따뜻한 술이라도 한 잔 팔겠는가? 황대돌이 음순댁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음순댁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서 오세요.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술은 팔지 않지만 한 잔 대접은 할 수 있어요. 오, 고맙소이다. 추운 날씨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황대돌은 음순댁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외딴 마을에 혼자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더구나 그녀가 과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답니다. 옹기 장수님, 혹시 좋은 항아리 있으세요? 장을 담글 항아리가 필요한데. 물론이지요. 내 지게에 최고급 항아리들이 있어. 한번 보시겠소? 음순댁은 황대돌이 가져온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이 나는 큰 항아리에 관심을 보였지요. 이 항아리가 참 마음에 드는군요. 얼마인가요?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오. 이 항아리는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물건이라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오. 그건 그렇고 혹시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어갈 수 있겠소? 누추한 곳이지만 원하신다면 그리 하시지요. 황대돌도 음순댁의 유혹에 넘어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직접 빚은 최고급 항아리를 음순댁에게 선물하고 떠났답니다. 이복의 음순대, 이 항아리는 내가 20해 동안 옹기를 만들면서 가장 공들여 빚은 것이네. 이렇게 윤이 나고 단단한 옹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것들 뿐이지. 아이고, 이렇게 귀한 물건을 저에게 주시다니. 당신이라면 아깝지 않네. 그런데 내가 장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이곳을 지나갈 터인데 혹시 그때도 들러도 되겠는가? 그럼요. 되고 말고요. 언제든 원하실 때 묵어가셔도 좋아요. 그릇장수 이만석은 30년간 중원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워온 명장이었습니다. 세련된 용모와 부드러운 말솜씨로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그가 가져온 청화백자는 하루에 쌀 한 말도 더 나가는 값비싼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만석도 음순댁을 만난 후 자신의 그릇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고 갔답니다. 아이고, 참 매력 있는 여인네요. 이 철골 농기구도 하나 받아가시게. 이 비단은 내가 장사하면서 가장 귀한 물건인데 부인 같은 분이 입으셔야 빛이 나죠. 이 강엿은 왕실에도 진상했던 것인데 당신에겐 그저 드리리다. 이렇게 하여 그릇장수도 왔다 가고 옷감장수, 그릇장수, 수정장수, 고무신장수, 농기구장수, 쌀장수 모두 두루 다녀갔답니다. 이들 모두 음순댁의 매력에 빠져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물건을 선물하고 갔지요. 이렇게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동안 음순댁의 창고에는 온갖 좋은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게 되었고 점차 음순댁 집에 물건을 사러 오기 시작했지요. 비단을 사러 오고 그릇을 사러 오고 옹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답니다. 음순댁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을 조금씩 싸게 팔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주변 마을에서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음순댁 내 창고는 만물상점이 됐고 값이 싸다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동네 안악들은 수군수군 말이 많았답니다. 쯧쯧,
저 여편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게 말이여. 어찌 저렇게 사내들이 줄을 서서 드나드는지. 자고로 과부 살림이 그런 법이 있나. 여자 혼자 저렇게 장사를 번창시키다니.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쩌면 정말 장사 수완이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밤마다 사내들이 드나들고 날이 밝으면 비단이니 그릇이니 하는 것들이 생겨나더라고. 하지만 이런 수군거림에도 음순댁의 장사는 더욱 번창해 갔습니다. 물건을 선물 받고 그것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원가가 들지 않은 것이 음순댁 장사의 비결이었지요. 사실 음순댁은 자신의 몸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빨리 빚을 갚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해.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점차 음순댁은 장사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는 것, 가격을 조절하는 것 등 장사의 기술을 하나둘 익혀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음순댁의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딸의 이름은 영선이었는데 어머니를 닮아 고운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요. 영선은 시집간 지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왔구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시집살이는 어떠하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영선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과 번창한 장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예전에는 허름한 옷에 지친 얼굴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비단 옷을 입고 화사하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영선은 창고에 가득 쌓인 비단과 그릇, 옹기 등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모았는지 궁금했지요. 호호, 내가 걱정하던 어미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다. 이제 걱정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 마을에서 소문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사내들이 밤마다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음순댁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까지 부끄러운 소문으로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쯧쯧, 그런 소리 귀담아 듣지 말거라. 장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오고 가는 것이지. 별 뜻이 있겠느냐. 음순댁은 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넉넉히 주며 돌려보냈지요. 이제 음순댁의 장사는 더욱 커져서 인근 마을에서도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얼마 후 새우젓 장수가 다시 찾아와 짜증을 내며 이리 말했답니다. 음순댁이 새우젓을 싸게 팔아서 나는 장사를 할 수 없어. 내 새우젓이 저렴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당신은 더 싸게 파니 어떻게 장사를 하겠소? 박 주물럭은 다시 찾아와 음순댁을 만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저에게 다시 사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무어라, 내가 준 걸 나보고 다시 되사가라는 말이오. 이제는 내 물건이라오. 나는 계속 이 가격에 팔 것이니 그게 싫으시다면 나한테 모두 되사가시구려. 어쩔 수 없구만. 얼렁 모두 이리 주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주었던 새우젓을 돈을 내고 몽땅 사갔지요. 옹기 장수는 옹기를 사가고 그릇 장수는 그릇을 사가고 박물 장수는 박물을 사갔답니다. 자신들이 선물한 물건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시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했지요. 자신들이 공짜로 준 것들을 다시 사가다니 참으로 기묘한 세상이로구나.
음순댁은 이렇게 마음껏 웃으며 장사를 번창시켰답니다. 공짜로 받은 물건들을 팔아 큰 돈을 모은 음순댁은 이제 더 이상 사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한 장사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2박 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와 마을에서 팔고 마을에서 만든 농산물을 다른 마을에 팔아 이익을 남겼지요. 특히 음순댁은 각 마을의 시장 날짜를 외워두고 한 마을에서 싸게 산 물건을 다른 마을에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음순댁은 큰 재산을 모아 음순골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낡은 초가삼가는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늘 향기로웠지요. 딸과 사위를 불러 같이 살게 하고 손자들도 보게 되었지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다니. 호호, 그저 장사를 좀 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장사의 비결이란다. 게다가 사내들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게 나만의 비결이란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음순댁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음순댁의 지혜를 배우려는 여인들도 생겼지요. 음순댁이 처음에 어떻게 장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대단한 상인이 되었구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창한 것도 다 음순댁 덕분이야. 음순댁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지어 주었지요. 또한 자신처럼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 장사 방법을 가르쳐 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여인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지. 너희들도 내 말대로만 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게다. 음순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인들에게 장사의 비결을 전수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법, 가격을 매기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등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음순골 주변에는 여인들이 운영하는 장사가 많아졌답니다. 음순댁 덕분에 우리도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그렇고 말고 음순댁이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자, 여러분은 이 음순댁이 어떻게 장사를 키웠는지 이제 알겠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이 있지만 음순댁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았답니다. 여인의 몸으로 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더 있답니다. 음순댁이 늙어 죽은 후 그녀의 묘소 근처에서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 꽃은 과부꽃이라 불리는데 낮에는 꽃잎을 활짝 피우지만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리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마치 음순댁이 낮에는 장사꾼으로 밤에는 여인으로 살았던 이중적인 삶을 닮았다고 할까요? 또한 음순댁이 살던 집터에는 지금도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 아래에서 장사에 관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상인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면 꿈에 음순댁이 나타나 장사의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지요. 이봐, 장사는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공하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법이지. 이렇게 음순댁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장사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려운 시절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